안녕하세요. 어대훈입니다. 핵심 기출 우리 40선 벌써 마지막 8번째 영역이죠. 3과목의 세 번째 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법제론은 보통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마지막까지도 친해지지 않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이제 워낙에 범위를 줄여드리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복습을 하시면 너무 무난하게 가는데 좀 싫어하십니다. 재미가 없죠. 재미가. 하지만 마지막에 또 최종 모의고사 보고 남은 그 일주일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의 마지막 조언을 듣고 정말 벼락치기 해가지고 점수를 또 한 10점 가까이 끌어올리는 과목이 또 법제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법제론은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진짜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법들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만 잘해도 충분히 20개 정도는 맞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잘 안 하시거든요. 자, 어쨌든 정말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한번 또 5문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죠. 법원이라는 거는 여기서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데 너무 쉽습니다. 성문법, 불문법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뭔가 문서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문, 문서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불문이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글자로 쓰여진 게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문법이라는 거는 그걸 만드는 주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입법기관 등을 포함해서 만드는 주체에 의해서 실제로 제정이 된 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문법에는 우리가 헌법 밑에 법률 밑에 명령이 있고요. 명령에는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 그 다음에 총리와 각 부의 장관이 만드는 시행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례와 규칙이 있죠. 이건 이제 자치입법 또는 지방입법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국제법이 있어요. 국제법.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성문법이죠. 그 다음에 또 각종 행정 규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문법은 3개만 알면 됩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 관습법, 판례법, 조리. 그래서 우리가 그 자치입법의 조례와 그다음 불문법의 조리, 와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한데 걔네들을 바꿔치기 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는 유치한 문제도 매년 여러 문제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 수준이 높든 수준이 낮든 중요한 건 내가 맞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확히 알아놔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합니다. 글씨가 갑자기 헷갈려요. 막 조래조리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 안에서도 또 공부할 거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위법인 헌법이 있죠. 헌법은 누가 만들까요? 국민이 만들죠. 어이? 국민 맞습니까? 이럴 수 있지만 자,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헌법 개정 못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어떤 개정 발의는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죠. 지금 뭐 헌법 개정 절차를 뭐 세세하게 공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출제 비중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대략적인 거 말씀드리는데 헌법 개정 발의는 국회 그다음에 대통령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어디서 발의를 했든지 간에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의결을 또 해야 돼요. 여기 또 막 정족수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지금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쳐요. 통과됐다고 쳐요. 마지막에 누가 이거를 허락해 줘야 되냐면 우리 국민들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일단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줘야지만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다. 그렇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거를 헌법 만들 수가 없겠군요. 자, 그 얘기고. 그다음에 법률은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들죠. 그렇죠? 법률은 핵심 포인트.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 대부분 알고 계시죠? 대부분. 다만 이제 법률안의 발의는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런 걸 외우는 게 시험이에요. 얘네는 내용이 엄청 적죠. 엄청 적은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적은 분량이지만 정확하게 알아야지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 명령은 뭐라고 돼 있어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주 세세한 그런 시험이에요.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제정하는 법규, 자치법규에 속하지 않는 성문법원 그랬어요. 왜? 이건 중앙입법이니까요. 그 다음 명령은 법률보다 아래에 있죠. 그렇죠? 법률보다 하위 법규인데 특이하게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은 시행령입니다. 거기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총리나 각 부의 장관들이 만드는 게 시행규칙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자,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 수도 있지만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도 발할 수 있다. 요거까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 이어집니다. 바로 자치법규 또는 지방입법인데 그게 바로 조례와 규칙 아니겠어요? 정말 정확하게라는 건 뭐냐면 조례는 누가 만드냐?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죠. 규칙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들죠. 둘 중에 어느 게 위예요? 조례가 위죠. 위에 있는 게 위예요. 위에 있는 게 위. 정확히. 그 다음 조례를 만들 때에는 무슨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모두 일컫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그럼 조례는요? 헌법과 법률과 명령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규칙은요?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조례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디서 의결을 합니까?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게 바로 조례인데 단서 있죠. 단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지자체 마음대로 못해요. 지방의회 마음대로 못해요. 이럴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고요? 권리를 제한하는 거. 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막 지자체별로 권리를 다르게 제한한다. 법률에 위임도 없이. 야, 정말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다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벌칙을 정할 때 이거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 주민들의 삶과 매우 중요한 또 국민들의 자유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관련이 많이 되는 그 외의 기본권과도 상당히 많이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규칙은 누가 만든다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고 그 다음 무슨 범위에서?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여기서 법령 또는 조례가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되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빠졌다 또는 명칭이 달라졌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범위는 매우 좁고 공부할 양은 매우 적은데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만큼 짧고 굵은 파트예요. 그 다음 국제법 있죠. 국제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 간에 체결하는 것이다. 뭐 조약부터 해가지고 뭐 이름도 다양한데 어쨌든 이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겠죠. 당연하겠죠. 국제법도 국가 간에 서로 약속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걔가 국내에서도 효력이 국내법과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상식. 그다음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 정확하게. 자, 설명은 됐고 완전 쉬운 문제 볼까요? 이렇게 쉬운 문제만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쉬운 문제도 있지만 정말 정확하게 아니 모르니 그런 것들을 묻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강조드린 포인트 걔네들이 전부 다 시험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건데 자, 대통령령은 아까 명령이었죠. 명령에 속했죠.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는
지방입법이었죠. 자치입법.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였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당연히 들어가겠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들겠죠. 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전부 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 자, 뭐 너무 쉬운 그런 이제 문제였고요. 얘네들은 또 전부 다 공통점이 있네요. 전부 다 성문법이네요. 그렇죠? 네, 전부 다 그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은 법률의 제정 연도를 묻고 있어요. 뭐 가장 빠른 걸로 나오든 가장 늦은 걸로 나오든 또는 순서를 바르게 연결한 거를 묻든지 간에 정말 다양하죠. 자, 제가 지난번에 행정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도를 외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지만 다양한 출제 형태에 있어서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답을 찾는다. 근데 그러한 발달사와 관련된 것들이 보통 10문제 내외가 될 만큼 많은 문제를 차지한다. 외워놓으면 좋다. 그리고 제가 제일 1차적으로 잘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공부할 양을 줄여주는 거였죠. 버려주는 거였고, 자,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해설에 줄여주기의 신, 줄여주기의 신 또는 뭐 버려주기의 신, 어쌤이 정해주는 필수 암기 대상 법률들이죠. 정말 많이 줄인 거고 버린 겁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그러니까 얘네들을 외워놓으면 좋다. 그리고 이번에 20회 시험에서도 제가 줄여놓은 그 안에서 딱 5개가 이 안에 있죠, 지금. 그 5개가 이 안에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께서 감사해 하는 거고, 저도 보람이 많은 거고요.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혼자 안 볼 것 같아서 제가 지금은 억지로 넣어드릴 테니까 보기 싫으면 이 강의를 또 들으시면 제가 말로써 하겠죠. 여러분은 그럼 귀로라도 들으세요. 자, 갑니다. 출발. 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됐다. 또는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그 다음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다. 시험에 아동복리법으로 나오면 61년, 시험에 아동복지법으로 나오면 81년입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 다음 1962년에 재해구호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줄여서 산재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이 됐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이 됐다가 시행도 한 번도 못했고요. 그러다가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법명이 바뀝니다.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법으로 나오면 그냥 1986년인 겁니다. 그 다음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이 됐는데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장애인복지법이면 89, 심신장애자복지법이면 81년이고요. 그 다음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최저임금법 있죠.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이 됐고요.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에 제정이 됐고 고용보험법이 1993년에 제정이 됐고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에 제정이 됐고 그 다음 1995년에 정신보험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것이 2016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법명이 개정될 때는 다 내용도 개정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약칭을 외워놓으세요.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뀐 게 2016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1999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으로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요. 그 다음 1999년에 너무너무 중요한 두 법이 제정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그래서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다.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7년. 그 다음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이 됐다가 2014년에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되고 기초연금법이 새로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2014년에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됐다. 둘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됐죠. 그리고 장애인연금법이 2010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에 제정이 됐고, 그 다음 사회보장급여법이죠. 약칭으로 할게요. 사회보장급여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역대 기출을 통계를 내고 그 통계에 의해서 정말 이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된다는 것을 버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얘를 필수 암기사항으로 제가 소개해드렸죠. 미리미리 자꾸 봐놓으면 나중에 너무 좋다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제정연도만 제가 강조를 드렸고,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시행연도도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법률의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거. 그럼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빨리빨리 써보시는 게 좋겠죠? 빨리빨리 써보시는 게. 아까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고용보험법이 1993년, 영유아보호법이 1991년, 노인복지법이 1981년 이렇게 제정이 됐죠. 그러니까 연도를 외워놓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맞추실 건데요. 그리고 이런 순서 또는 뭐 가장 빠른 거, 가장 늦은 거 또는 뭐 가장 최근에 제정된 거, 그 다음에 또 연대별, 다음 중 1990년대에 제정된 법률이 아닌 것은, 다음 중 2010년대에 제정된 법률이 아닌 것은 어떻게 푸실 건데요. 연도를 외워야죠. 이 중에서는 노인복지법이 제일 빨리 제정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미리미리 좀 외워 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법률들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이고, 사회보장기본법은 적어도 두 문제 이상이 매년 나옵니다. 적어도예요. 적어도. 자, 이번 그 해설은 뭐 길게 할 게 별로 없네요. 자, 일단 거기 지금 1번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진다. 자,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면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 그 다음 2번,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거 좋은 말입니까? 또 바람직한 말입니까? 그러면 옳은 말입니다. 5번 보세요. 5번,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런 노력을 하는 거 좋은 말입니까? 또 바람직한 말입니까? 그럼 옳은 말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5번 문장을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묶어서 뭐라고 쓸 거냐? 좋은 말, 옳은 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좋은 말, 옳은 말. 이걸 뭐 좋은 말 이퀄 옳은 말, 이거를 뭐 쓰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냥 이거 딱 보면 아는 거죠. 초성만 봐도 거기다가 체크하면은 좋은 말은 옳은 말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복지법에는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을 우리가 일일이 공부한다고요? 그 많은 법 문장을? 와우.
자,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지도 않고요. 예. 제가 보라는 것만 해도 잘 안 봐요. 어쨌든 좋은 말, 옳은 말. 얘네들은 나왔을 때 당연히 맞겠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1번이나 2번이나 5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본기가 약하신 거거든요. 그런 기본기 먼저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알았죠? 법 문장에서 틀린 거를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틀린 거를 의심할까? 설령 내가 공부하지 않은 거라도, 공부 안 한 거라도 얘가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객관식에서는요. 객관식에서는 지식이 100% 정확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한 게 나오더라도 얘가 의심스러운데? 근데 얘네들은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런 걸 가려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제가 1급 시험 준비하는 전 과정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 훈련이 축적이 되면은 시험장 가서 본인이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맞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 남았죠. 4번 먼저 볼게요. 4번. 자, 국가와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얘는 좋은 말, 옳은 말이라기보다는 상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식. 자,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나왔고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확립하래요. 이건 좋은 말이지요. 근데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래요. 매년 조달하래요.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서 필요한 재원이 매년 있겠죠. 당연하겠죠. 어떤 사회보장을 실시하는데 어떤 해에는 돈이 필요 없고 어떤 해에만 돈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매년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정부가 예산을 어떤 해는 안 짜고 어떤 해는 짭니까? 매년 예산을 짜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게 상식 문장. 우리가 공부하는 법에는 상식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매년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매년 재원을 조달해야지. 그런 거예요. 근데 3번을 보세요. 자,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또 법령 팁이 있어요. 저희 1급 제자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할 양을 줄이면서 요만큼만 하고도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은 뭐 단기 또는 자, 중장기, 그 다음에 장기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말들이 뭐 이론에도 나오고 또 법제에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뭐 우리가 딱 정확하게 뭐 단기를 뭐 얼마로 정하자 이런 건 아닌데 사회복지학에서 일반적으로 단기 그러면은요 보통 1년 이내를 말합니다. 1년 이내. 1년 이내. 우리가 뭐 정부에서 예산을 짜면은 1년 단위로 보통 짜겠죠. 장기 계획이 있고 그 장기 계획을 시행에 옮기는 과정에서는 매년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기 계획이 있는 것도 있고 장기 계획이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매년 예산을 짜겠죠. 그럼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단기 예산이에요. 단기 예산. 그 다음에 장기는 보통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법에 장기 계획이란 단어가 가끔 나오거든요. 장기 계획 나오는데 걔네들은 다 5년 단위예요. 5년 단위인데 여기서 일단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장기라 그러면 보통은 몇 년 이상쯤 돼야 장기니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보통 5년 이상이면 장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대체로 그러합니다. 대체로 그 중장기면은 그러면 2년에서 4년이겠죠? 2년에서 4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년이 중요한 거 하나 있고 4년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둘 다 시험이거든요. 일단 중장기 계획 중에서 4년이 중요한 게 바로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오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4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이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4년짜리 중장기 계획이죠. 시험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2년짜리 이번에 또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공부해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선생님이 줄여놔 드리면, 버릴 거 버리고 줄여서 제시해 드리면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기분 좋게 시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은 아니겠죠? 매년은 아니겠죠. 매년이면 중장기라고 표현 안 했겠죠. 거기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감이 떨어지시겠지만 제 수업을 쭉 들으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그냥 빵실빵실 웃으면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장기란 말 떴다. 그러면 매년은 말이 안 되겠지. 매년은. 그래서 이거는 2년에 한 번이에요. 이거를 이 법에서는 경년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경년으로 실시해라. 그럼 2년짜리잖아요. 그죠?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년으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체계를 이제 실시합니다. 실시. 그리고 공표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알아놓으면 좋은데 하나하나를 알 때 일단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미리 알아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넓혀가야 여러분들이 잘 흡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론 강의를 바로 들어가면 너무 많아서 흡수를 거의 다 못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 미리 알아놓고 그 다음에 조금 벌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좀 편하게 갈 수 있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14번 사회복사업법이 나왔어요. 좀 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어도 매년 2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적어도요. 근데 이 사회복사업법은 적어도 4문제 이상이 매년 출제됩니다. 와우.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법령 중에서 출제 비중 1위입니다. 1위.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복사업법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지역사회복지론이나 또는 뭐 정책론, 행정론 등에서도 시험에 나올 정도로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법제들이 법제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책론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고 다른 우리 과목들에서도 법제가 해당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론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출제 비중 1위입니다. 사회복사업법. 자, 이 문제는 사회복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자, 먼저 해설에 있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해설 1번 해설의 박스를 보세요. 1번 해설의 박스. 자, 사회복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서 제가 1항과 2항을 반드시 외우라고 가르칩니다. 반드시 1항 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별 법에서 이 사회복지 사업법상 시설의 설치 규정을 대부분 따릅니다. 따라요. 그랬을 때 대부분이 뭐라고 규정하냐면 국가나 지자체는 땡땡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 가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규정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국가나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노인복지법 가면 뭐 노인 땡땡 복지시설이 나오겠죠. 뭐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지자체는 땡땡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데 뭐 누구한테 뭐 허락을 받아요? 아니죠. 만들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뭐 신고하고 허가받고 인가받고 그런 건 아니죠. 국가나 지자체는 그냥 만들면 되는 거고 운영하면 되는 거죠. 또 필요하면은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 위탁을 할 때, 자, 그 박스에 5항 봅니다. 5항. 자, 5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이 규정도 꼭 공부를 시키는 규정인데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는 했는데 일일이 다 운영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체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하죠? 우리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죠. 위탁을 하고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주는 거지요. 정부의 보조금도 받고 지침에 따라서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시험 대비할 게 보통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을 할 때 개인에게는 위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일부 있긴 있지만 그건 나중에 공부하실 거고 어쨌든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위탁을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과 같은 그러한 이제 뭔가 단체성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상식. 자, 그 다음에 2항으로 올라가세요.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입니다. 자, 그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해요?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자, 국가나 지자체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제인데 어떤 시설은 뭐 인가제도 있고 또는 허가제도 있고 또는 지정제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뭐 시도지사가 있고 또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고 막 그래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규정을 하나씩 외워놓고 그 다음 그 규정을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들을 또 따로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시간 낭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좀 이따가 해설할 거니까. 그 다음 2번 해설의 박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이 시설의 안전점검인데 1항과 2항만 보겠습니다. 자, 1항과 2항 그 다음에 4항까지 볼게요. 자,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목이 뭐예요? 시설의 안전점검이죠. 그럼 시설의 안전점검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시설장이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상근제. 상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근하고 있는 시설장이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고 또 정기적으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체가 시설장이다라는 거고 자,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항에서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그 제출받은 내용을 보고서 아, 여기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잘하고 있구나, 뭐 이상이 없구나 이런 걸 또 확인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사항은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보시고요. 편하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 해설. 4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진한 글씨 볼게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 제1항이 있는데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출제 포인트 두 가지 있는데 자, 시설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 근데 이게 1급 시험에서는 여러 번 의결권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시설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사회복지법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의결권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의결권은 이사회에 있죠. 이사회. 그래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들이 있지만 그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신경 쓸 일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뭐 심의하거나 또는 뭐 건의하거나 또는 자문해 주거나 조언해 주거나 또는 조정해 주거나 이런 걸 주로 합니다. 근데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자, 그래서 시설운영위원회도 의결권은 없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있고, 또 하나 출제 포인트는 서술어. 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어야 한다. 이것까지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설을 볼까요? 5번 해설 박스 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규정인데 1항을 보시면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 각 호를 보니까 뭐 1호에 뭐 화재도 있고요. 2호에 또 화재 외의 안전사고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사회복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무죠. 의무. 자, 그러면은 시설의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군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 일단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실천하면은 이 법을 준수하는 게 되겠군요. 법의 내용상. 그 다음에 2항을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금 얘기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힌트가 될 만한 게 국가나 지자체가 이러한 것의 비용을요, 도와줄 때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거 비용을 주고 안 주고 할 때는 좀 임의 규정으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정에서 항상 전부를 다 대줘라.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보통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좀 유연하게, 때로는 저렇게 피해갈 곳이 있게끔 이렇게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신고한다? 네, 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일단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그렇죠?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거였죠. 그래서 재량사항이에요.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거면 그냥 하면 되죠. 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왜 신고를 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설치한 경우에 운영을 일일이 다 하기 힘드니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주로 개인에게는 위탁하는 경우가 드물다.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 법인 등에게 보통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고요. 자, 그 다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자, 시설에서 상근하고 있는 관리자가 누구라고요? 시설장. 법인의 대표는 그 시설에 항상 계신 분이 아니겠죠, 그렇죠? 뭐 물론 법인 대표하면서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그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법 규정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뭐 정기 안전점검이든 수시 안전점검이든 이런 것들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시설장. 그렇죠? 그 시설의 장이라는 거죠. 3번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채용할 수 있다. 자, 제가 이걸로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얘가 지금 옳은 건데, 옳은 거. 자, 다른 거에서 내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보세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너무나도 무난한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뭐 운영하는 자가 종사자를 채용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상식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서 뭔가 의심을 하더라도 여기는 의심할 게 없다. 물론 뭐 제가 바라건대 이거를 강행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좀 상징적인, 좀 선언적인 의미의 그냥 규정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자, 상징적이어도 강행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자, 4번 보세요.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일단 서술로는 맞죠? 강행 규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 권한만 가지고 있다. 의결권은 없다. 5번 지자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여러 개가 이상하네요. 일단 아까 국가나 지자체라고 했죠?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국가면 국가고 지자체면 지자체니까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시설에서 보조를 받는 것도 국비만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비나 시도비 있죠. 또는 뭐 시군 구비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시설에 따라서 3자에게 다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디서만 받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비용의 전부를 만나왔죠. 부담스럽죠. 그죠? 그럼 지자체 부담스럽겠네.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그리고 보조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임의 규정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전부 다 보조해주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해놔야지만 좀 정부 측에서 부담이 적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1, 2, 4, 5를 보면서 뭔가 의심스럽다. 또는 우리는 나중에 공부하고 시험 보잖아요. 그럼 공부하고 시험 봤으면 당연히 얘네들을 많이 회독하기 때문에 이상한 거를 알거든요. 알아요.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3번이 제일 무난하다 이렇게 느꼈더라면 왠지 답은 찾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센스를 기르는 거는 수업을 쭉 하다 보면은 생기실 거니까 아직은 초반이니까 급하지 않게 따라만 잘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법제론 1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에서 지금 해설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앞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할 때마다 강조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풀고 있는 우리 문제들이 다 제가 반드시 하라고 하는 그 문제들에서 출제 포인트에 맞게끔 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왔고요. 자, 해설의 첫 번째 박스를 보세요. 첫 번째 박스에서 1항을 보시면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돼 있죠. 자, 우리 사회보험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다 있거든요. 사회보험법에. 그랬을 때 자, 어느 법에서는 관장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어느 법에서는 주관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제 풀 때 힌트가 보여야 되고 또 내가 뭔가 익숙해야 더 답을 잘 찾는데 그게 이제 반복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어때요? 헷갈리겠죠. 우리는 반복 훈련을 이렇게 계속 시켜요. 계속. 자, 그래서 자, 어떤 법에서는 뭐 관장한다, 어떤 법에서는 주관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관자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할까요? 누가? 장관이 합니다. 알았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얼마나 고마운 팁인지 모르세요. 자, 그래서 여긴 지금 누가 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죠. 관장. 우리 5대 사회보험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세 가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 또는 주관을 해요. 그 다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 내지는 주관을 하죠. 그렇죠? 이거 상식 같지만 이게 막 헷갈린다니까요. 왜냐하면 관장 내지는 주관은 그 부처의 장관이 하잖아요. 장관이. 근데 실제로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 사업의 운영 주체는
그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하거든요. 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있을 거고, 건보하고 노인장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있을 거고. 근데 얘네들을 섞어놨을 때 생각보다 잘 틀리십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제가 21년 동안 가르쳐 오면서 많이 경험해 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항 보세요. 장기요양 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라는 말이 나왔죠. 보험자는 보험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보험을 운영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헷갈려요. 1항과 2항 바꿔놨을 때 많이들 틀리십니다, 실제로. 그 다음 3항. 장기요양 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자, 그 다음 뭘 볼 거냐. 자, 거기 지금 5번 있죠. 5번. 5번 해설의 박스를 볼게요. 5번 해설의 박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급여의 종류 있죠. 이 사회보험은 급여의 종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게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인데 어떤 급여의 종류가 나왔을 때 걔네들을 보고서 이게 어느 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급여지, 제공하고 있는 급여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명칭을 기억해야 돼요. 정확한 명칭.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분류도 하셔야 돼. 자, 그랬을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는 3개가 있어요. 제시특. 나중엔 다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하면 너무 좋다. 제시특.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특별현금급여에는요, 가, 요, 특이 있어요.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 요양비가 있어요. 특례 요양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기는 지금 이름이 뭐예요? 특별 현금급여죠. 원래 이러한 것들은 현물,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장기 요양 급여라는 것도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현물이 주류가 됩니다. 메인이 되죠. 주로 원칙적인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특, 가요특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 자, 세부 종류를 보세요. 재가급여에는 방문자 들어가는 거 3개, 보호자가 들어가는 거 2개,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잖아요. 그럼 거기 써 있잖아. 기타 재가급여라고 이름에다 써 있고요. 그럼 방문자 들어가는 걸로 요양, 목욕, 간호가 있고요. 보호 들어가는 걸로 주야간, 단기 보호가 있네요. 이게 재가급여예요. 재가급여. 자,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간단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요거 기억하세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요거. 그러면 이 법에는 장기요양기관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그러한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이고, 장기요양기관을 또 이제 만들고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그 다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자, 나중엔 다 외우게 될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걔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장기요양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장기요양기관에 지금 입소죠. 입소. 입소. 그러면 이건 재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가는 왔다 갔다가 재가겠죠? 근데 이거는 입소니까 뭐가 되겠어요?
바로 그 시설이죠. 시설. 들어가서 또 숙식도 제공을 받겠죠. 그게 시설급여예요. 그렇죠?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쪽이 바로 시설급여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근데 특별한 경우에 가족요양비나 특례요양비나 요양, 병원, 간병비와 같이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를 한번 보면서 갈게요. 자, 정말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 제자들이 왜 이렇게 고마워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저는 항상 가르칠 때 출제 포인트, 여기서는 뭐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항상 강조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 쾌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죠. 관장한다. 누가? 장관이 관장하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맞죠? 고용노동부 아니겠죠? 또는 뭐 여성가족부나 뭐 법무부나 다른 부가 아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니까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이게 답이고. 두 번째 보세요. 출제 포인트.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제자분들에게 항상 출제 포인트 뭐라 그랬죠? 여기서는 숫자. 유치한 문제죠. 그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막 그래요.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셔야 되는데, 제가 좀 재밌게 기억시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상태를 봤더니 5개월 29일이면 안 돼. 그래서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 하시기 힘들겠다. 그래야지만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다. 여기서 속이는 건 숫자다, 숫자. 그래서 6개월 이상을 1개월 이상으로 속인 거예요. 이런 거 풀 때 우리 제자분들은 정말 고민 없이 그냥 어이 이렇게 풉니다. 자, 3번.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라. 자, 기본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이런 급여를 제공했잖아요. 그랬을 때 시도지사한테까지 갈 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선 업무는 아까 어디서 한다 그랬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어디였어요? 공단. 공단은 무슨 공단이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서 보험을 운영하고 있죠? 거기서 돈 받아야죠. 거기서.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거였고. 자, 그 다음에 노인 등이란 했어요. 출제 포인트. 제가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의가 5개 있다. 5개 중에서 제가 꼭 외워야 되는 거 2개거든요. 아까 6개월 이상 제가 외우라고 항상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노인 등의 정의 있죠. 노인 등의 정의를 제가 외우라고 항상 강조하고, 스스로는 잘 안 외우시기 때문에 제가 수업 때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해서 계속 듣게 합니다. 왜? 혼자 책을 안 봐도 제 얘기라도 계속 들으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죠. 그래서 제가 목이 터져라 합니다. 자, 이 법에서 노인 등의 정의는 정말 중요하다 그랬고, 나이가 65세 이상이시면 고령이신 걸로 간주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으로서 이제 65세 이상이면 노인 등에 해당이 돼요. 나이만 가지고도 노인 등에 해당이 돼요. 근데 자, 똑같이 65세죠. 근데 미만이거든요. 65세 미만인데 그분이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거예요. 노인성 질병 또는 뭐 노인성 질환이 있으시거든요. 뭐 치매, 뇌혈관성 질환 이런 것까지는 못 외우시더라도 이제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니까 그분도 어떻게 노인 등에 포함을 시켜드립니다. 노인 등에 포함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뭘 외우라 해서 제가 65세 이상이면 그 자체로 노인 등, 그 다음에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
있으시다면은 그분들도 노인 등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신청 자격이 암기 대상이었어요. 신청 자격.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냐? 노인 등에 해당이 되시면서 그 노인 등에 해당되는 분께서 가입자이시거나 또는 가입자는 아니더라도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이 되시거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시면 그분은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 자격이 돼야 뭐 등급을 받든 안 받든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필수 암기 사항이었어요. 노인 등. 그다음 재가급여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있었죠. 아까 방문 요양도 있고 목욕도 있고 방문 간호도 있었고 뭐 쥐하관 보호, 단기 보호, 그다음에 기타 재가급여까지 있었죠. 여기까지 맞았는데 갑자기 특별 현금급여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제시특이었죠. 그러면 재가급여하고 특별 현금급여는 그 자체가 구별되는 거죠. 제시특, 가요특까지 아까 다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온다고 해서 열심히 이거를 반복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반복해 보시고 또는 강의 안 듣고 그냥 이 무료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해설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엄청 편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강 오리엔테이션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9강이 되는 거죠. 9강 법제론까지 핵심 기출문제 40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강의가 7월에 이제 다빈출 코드부터 개강이 될 건데 그때까지 많이 들으시면 너무 좋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늦게 접하시는 분도 있겠죠. 늦게 접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수시로 보세요. 무료 강의잖아요. 수시로 보시고 그 자체가 공부가 되고 있는 거니까 무료라고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반복해서 듣고 또 책도 보고 하자.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